자, 지난주 방송이 파라코 김용환 특집. 역시 우리 방송은 옛날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보다는 독립운동 이야기하면은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 제가 엊그제 오랜만에 계정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파라코 김용환 특집이 순수 다운로드가 50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200만 200만 들었다는 얘기죠. 뭐 스트리밍하고 합쳐지면. 그래도 그냥 심심해서 쭉 내려봤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다운로드는 이회영 특집이었습니다. 이회영 특집이 2편을 했죠. 네. 2편 다 150만, 순수 다운로드가 150만 넘었어요. 오유, 그러면 300만 넘게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건 대박인데요. 종거리 형, 씨발 이럴 거야 진짜. 야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 종거리 형 이럴 거야 진짜. 야, 까방권 주지 말래. 아니 우리 방송 듣고 말이야. 이회영 선생 방송 듣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이러면 어떡해. 이제 얘기하자. 아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지 자기가 독립운동했어? 아니 근데 아니면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후손들 대접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라고. 까방권 아직도 뭐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니 근데 우리가 뭐라고 까방권을 줬다 뺏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을 뿐이야. 저희가 무슨 민주당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야 우리끼리의 까방권.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면 다 안 하겠다 이건데. 참나. 근데 소멸된 것 같아 내가 볼 땐 거의. 근데 이제 욕해? 아니 뭐 요거 얻어먹어야 되지 뭐. 나중에 또 다시 하면 까방권 다시 주지 뭐. 그러면 되는 어쨌든 그 우당 이행 특집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많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김용환 선생 이야기에 대해서 역시 많은 분들이 댓글에 고마웠다, 좋았다, 감사하다, 뭉클했다 이야기를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 듣고 나면 꼭 이제 이제까지 시킨 대로 찾아보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없어. 그분들도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댓글은 김락 선생의 후손께서 직접 저도 댓글을 봤습니다.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훌륭한 조상을 두셔서 굉장히 자랑스럽겠다고 생각이 들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EBS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 댓글 봤는데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비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싫어서 비난할 수 있고 뭐 내용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좀 괴물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방송할 때 김용환 선생 얘기를 언제부터 했지? 김용환 선생 얘기는 EBS보다 우리가 훨씬 먼저 했어요. 그 전부터 계속 했잖아. 집안 말아먹은 얘기부터 해서. 그게 아마 약산 특집에서 했던 것 같은데 김용환 선생 이야기하면서 그때 사실 다 얘기한 거야. 그렇지, 끝냈지 뭐. 그때 사실 다 얘기했어요. 뭐 이제 파라코였다, 노름꾼이었다, 알고 보니까 근데 독립운동가였다. 딸도 몰랐다, 뭐 이런 딸도 거. 몰랐다, 딸 장롱까지 팔아먹었다. 다 했지 뭐. 그거 다 얘기해줬어. 그러면은 EBS가 우리 거 뺏긴 거 아니야? 야! 어떻게 EBS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혹시 파라코 김용환 선생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EBS나 우리 방송에 나온 게 다예요. 더 없다고. 없습니다. 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방송에서 김용환 선생 그 집안, 학봉 선생 일가 집안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김락 선생 집안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또 안동 집안 얘기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방송을 모르는 건 갖고 오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안동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인데 당연히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나는 근데 그 팟빵 이렇게 표절이다 뺏겼다 EJ가 그렇게 써주신 분은 늘 우리한테 악플 써준 사람이거든. 근데 두 사람 늘 써준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히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팟빵 댓글에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우리 EJ 카페에 오셔서 실명으로 그대로 한번 써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걸어버리게. 존나 그런 건 또 없지 또. 그럴 용기도 또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못하지. 아니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내가 걸어줄 테니까. 법정에서 밝히자 그러면. 그래. 이 작가가 자료를 준비를 할 때는 예전에 있었던 신문 또 거기에 준하는 논문, 출판물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요 재구성을 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그냥 우리가 뭐만 하면 댓글 다니까 욕하는 댓글 다니까 신경 쓸 거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괴물은 내지 말자고.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곳에 괴물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나 1배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라고. 또 다른 방송 가서
굉장히 박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지지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송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을 좀-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 우리 팬카페 와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쓰셨던 글들 뭐 이름으로 해서 싹 쓰셔도 좋고 아니면 입장 한번 밝히셔도 좋고 아니 그냥 이것만 갖고 와.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표절했다. 표절했다 갖고 와요. 본인 자신 좀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분들 목표는 우리 방송 망하는 거니까 우리 방송 망하는 거고 내가 줬다는 거니까 됐네 그러면. 됐네. 그럼 법정에서 밝히자. 걱정하게 돼. 그럼 내가 표절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씨발 크리에이티브인데 표절하면 망해야 붓 꺾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요새 신경숙 작가도 슬슬 얘기 나오던데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 신격숙 같은 작가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아니죠. 예전에도 쭉 있었는데 있었죠. 뭉개왔잖아. 네. 그게 이제 출판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출판도 권력이 있어? 그렇지 이 사람아.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그 스타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옹호를 해서 방어를 좀 해주죠. 야, 씨, 그, 조그만 출판계에서도 그렇게 갑질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은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야? 이문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입김으로 돌아가는 게 출판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비에서도 실드 쳐줬잖아. 그게 실드 쳐줄 처음엔 일이냐고. 그랬죠.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오늘은 그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경제 문제니까. 그래서 김광수 소장님 모시고 있다가, 금리 문제. 금리가 또 내렸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내리는 게 어떤 건지, 과연 효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올 건지, 또 가계부채, 금리가 인하되니까 가계부채는 씨발 자꾸 올라가잖아. 이게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지금 메르스 여파 때문에 추경을 한다 그러죠. 한 10조 원 이상. 그 추경을 하면 세조가 부족할 텐데, 그 세금 우리가 또 더 내야 되는 건 아닌지, 또 휘청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MB형이 해쳐먹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재미있겠는데요. 글쎄요. 자신이 없어? 야, 왜 김광수 이래? 소장님 유명하잖아. 왜 이래? 해봐야 알죠. 그리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 이야기 이건 또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경무하셔가지고요. 장난. 오늘 거부권 행사 글을 읽으시는 거 보고 야 대통령이 진짜 부들부들하신 것 제대로 같던데. 알고서 지금 저러는가 아니면 주위에 누가 정말 십상스들이 말을 해가지고 저러는 건가. 아니요, 아까 나왔던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모두 발언할 때 원고도 직접 작성을 하셨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솔라고 자빠졌어. 아니, 본인이 쓰시는 어투가 있을 거 아니야. 아유, 우주가 도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원고를 써도 큰 줄거리 이렇게 써와서 본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우리 대통령 오늘도 계속 밑에 한번 읽으시더만 제대로 못 읽으셨지만. 어쨌든 거부권 행사 하셨는데요. 저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으라고 봤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 그런데 강행을 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일단은 지금 개박살이 나는 새정치연합이 이것 때문에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뭉치는 계기가 됐고 당청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박 대통령이 뭐 벽 받지 뭔지. 대놓고 유승민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긴 뭐 요 며칠 동안 유승민 원내총무가 계속해서 두문불출하고 유구무원의 자세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함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 친박 비박 간의 싸움. 지금 뭐 김무성 대표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없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뭐 당청이 불협화한 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털고 나가고 버리는 경우 있었죠. 중간에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당과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탈당하시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뭐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부정적인 감정 걷어내고 그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건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모두에
대통령이 이게 정말 생각이 있어서 이걸 했는지 십상시에 말 듣고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이 법안을 낸 적이 있다고 이 법안에 사인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예전에 있었죠. 1999년에 시행령 시정 요구권까지 뭐 얘기도 야당 했다고 그래. 때 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갖고는 뭐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면 뭐야? 그 이후에도 자료 화면에 보면 있어요. 2005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또 있었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자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황교안 우리 총리께서는 카바를 이렇게 쳤더만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 같으면 그 본인이 저서에서 탄핵 소추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안전행정부 장관 아니요? 그게 그건가? 그게 그거지 뭐 씨발 맨날 바뀌어서 몰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씨발 하여튼 거기. 거기. 씨발, 거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헌법 왜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왜 거부권 행사하지? 헌법 문제가 생기면 헌법 소원을 하면 되지. 근데 왜 헌법 소원 안 가고 거부권 했냐? 헌법 소원 가면요. 이게 합헌이라고 나오니까. 합헌이라고 당연하지. 지도 나오는 건 알아요. 알아? 대통령이 바본가? 바보지. 야, 대통령한테 지가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거 헌법 소원 안 가고 네.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거야. 근데 거부권 행사했다. 지금 만약에 그래 대통령이 의도대로 여당이 쭈르륵 몰려가갖고 이거 재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의장도 바보 되는 거고 새누리당도 등신되는 거예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응? 내 대신에 가서 뭘 하라 했잖아. 근데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해놓고는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왔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뭔 국회의원이야. 걸어다니는 입법권이 맞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뽑아준 사람들 아니야? 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강화 가가지고 물쇼 한번 하셨잖아. 물대포 한번 뿌리셨잖아. 그때 속으로 그 어린 모드를 유승민이라고 생각하고 막 쏴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지금 유승민 보고 완전 그래 물을 다 싸댔잖아요. 죽였잖아. 유승민 보고 그렇게 싸댔는데 솔직히 씨발 유승민이 뭔 죄가 있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전처럼 그치. 뭐 씨에 뭐 해머 들고 싸울 거 어떨 거야. 네. 근데 그 국회 선진화법 누가 통과시켰어? 박근혜가 했잖아. 그 지가 만든 법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걸 다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국회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이런 당은 아니야. 다 남 핑계 대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2년 반 동안 한 거라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맨날 남 핑계만 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유승민 한번 실드 썼다가 존나 요거도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 보세요. 박근혜가 유승민 나가라 그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금 안 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쳐지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개판이지 훨씬 뭐. 경색되죠. 이제는 합의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첫 작품으로 사실 뜬금없었거든. 공무원연금 개혁법하고 세월호 이거 시행령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두 개가. 좀 안 맞죠. 전혀 다른 법이잖아. 근데 같이 걸었단 예, 말이야. 예, 예. 잘한 거죠 이거는. 잘한 건데 유승민이 못한다고 배째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그런 말은 통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새누리당 물론 유승민도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50명 넘는 새누리당 사람 중에 그래도 몇 명은 말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그래도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 왕따를 못 시키게 좀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비난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있는 게 계속 있는 게 옳다고 봐. 근데 지금 상태로 됐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갈지 뭘 어떻게 돼.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잘릴 것 같아? 아니 대통령이 저기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버티면 버텨? 말이 안 되지? 서청원 최고위원도 나가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 사실 삐져야 서청원이랑 유승민이랑 친해요. 각각 삐졌어, 지금. 아까 그 보니까는 발표문에 기가 막힌, 그 다음에 무슨 뭐, 배신의 정치, 이런 막 문구가 나왔어요. 친한데도 불구하고 서청원이 나도 옛날에 뭐 원내 총무할 때 나간 적이 책임진 적이 있다. 나가라 그러잖아. 아주 친박이 똘똘 뭉쳐서 유승민을 나가라 그러기 때문에 유승민이 저기 방구다이 쭉 끌고 앉아가서 오래 있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순망치안이라고 유승민 대표가 나가면은 김무성 어려워지지. 김무성 씨도 좀 불안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무성도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 거부권을 들고 안 나올 줄 알았어. 또 지금 메르스가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쟁을 한다는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갖고 나가기 어려울 거다. 저는 아까 왜 오히려 정치적으로 잘 됐다고 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메르스에 대한 얘기도요.
이런 데서 최소한 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뭐 사과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통령 원래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재용도 사과했잖아. 야, 사과의 민영화요, 씨발! 아니, 이재용이가, 살아오면서 허리를 얼마나 굽혀봤겠냐, 사람들한테. 그치. 맞지. 해봤겠어, 허리를? 그치. 그런데 90도로 2번씩이나 굽혔어요. 안 부러졌나? 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 군면제도 허리 디스크도 받은 사람인데. 두 번이나 쓰이고, 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물까지 글썽글썽 그렸잖아. 아니,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에 있는 사람도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왜 삼성이- 씨발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해? 어떻게 보면 삼성의 사과가 대통령의 사과보다 좀 위에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초동대응 미수를 해서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벌어졌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과하고, 국무총리도 사과하고 다 했잖아. 왜 대통령 사과 안 하냐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끝까지 그 얘기하더만 유언비어 퍼지지 말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됐을 때도 계속 사과하고 버티다가 사과한 거잖아요. 네. 윤창중 사건 할 때 안 그랬어요? 기초연금 공약 축소 문제 퍼졌을 때도 그랬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때도 그랬어요. 늦게 사과하면서 어디 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아니고 딴 데다 해. 국무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들끼리 셀프 사과했잖아.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또 메르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는 나중에 있다 그러는데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사과한다고 뭐 메르스가 종식되고 안 종식되고 관련이 있나? 야. 사과하면서 다 같이 하면 안 돼? 그렇지. 네. 아니야, 우리 각하가 아직까지도 소녀 감성이 쩔어요. 그래서 그래. 아니, 답답합니다. 아까 내 처음에 물어봤잖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에 상관없이 왜 대통령은 그럴까? 사과 안 하는 모습, 물쇼하는 모습. 아까 뭐 세작 잠깐 얘기했지만 그 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내가 예전에 속골 베고 모내기 도와줬을 때 기억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보면은 험한 일도 안 해보시고 누구한테 머리 굽혀본 적도 없으신 그런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 대통령이 모내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박정희는 했지. 아니 그걸 뭐 박근혜는 안 대통령이 했지. 모내기 해본 그걸 본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그 더러운 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박근혜는 예전에 사진 보니까 그건 있더만 그 예전 어릴 때 그 여공한테 군복 입혀놓고 이렇게 격려하는 사진 이런 거 있더만. 그러니까 논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모내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직사로 뿌릴 수 있는 거지. 그냥 공주란 느낌이 진짜 들어요. 이제는 뭐 여왕? 근데 뭐 또 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한국의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렛 대처 죽은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비치 데드. 이 양반은 마가린 정도 되겠다, 마가린. 그래요. 뭐 하여튼 이거 뭐 거부권 얘기하다가 뭐 사과 문제까지 왔는데 대통령의 마유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승민 대표라면 나는 탈당해. 나와버려? 나가지. 무소속으로 가는 거지. 뭐 새정치라면 못 들어가지만 무소속으로 하지. 뭐 하러 씨발 거기 자빠졌나? 개망신 당하고 대통령한테. 그지, 공소 빠지게. 나 같으면 나갑니다. 그리고 유승민이 이제 몇 데리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 내가 늘 얘기하는 야당에서 빨리 탈당해야 된다는 글 붙는 거야, 빨리. 조씨?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사실은 집토끼만 잡을 수는 없거든. 특히 이제 수도권을 생각해야 되면 유승민 같은 조금 개혁 성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 뭐 김진태 같은 애들, 권성동 같은 애들이랑 계속 같이 하는 거지 뭐. 좋아? 좋아. 나는 아주 좋다고 봐요. 총선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점점 직언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옆에 신하? 뭐 주변에 사람? 놓는 게 아니라 이 뭐라 그래? 이렇게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김진태 같은 인간들만 모아놓고 아니, 이제 사는 거야 이제 2년 동안. 나는 뭐 지금 그 언급됐던 사람들하고 야당 쪽에 그 몇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왜 고려랑 신라 때 호족 있잖아, 호족. 지방 토호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요. 지방 토호들끼리 좀 뭉쳐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또 다른 야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강행으로 또
새정치연합이 뭐 분당 시끄럽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 분당 얘기가 수면 아래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급부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지 뭐. 근데 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최재성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문자 사건 터졌잖아요. 어? 야, 그거 네. 대단하더라. 나는 진짜. 야, 이게 뭐야 이게 씨발 초등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키는 거지. 2015년 국회에서 씨가 그따위 문자를 보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100% 이종걸이 일부러 흘렸다고 봐요. 아, 문자가 내용이 뭔데? 문자 내용이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보낸 거야. 문자를 보낸 건데 문자 내용은 서가원이래. 죄송합니다. 그 모든 언론에서 S원이라 그랬는데 제가 서가원이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S라 해. 최재성 의원이 S원에게 S원을 폭행했다는 거야. 도접했다는 얘기지. 그런 게 있었죠. 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아까 S라고 얘기하셨죠? 땡땡땡이 늦게 와서 최재성 자리에 앉자. 최재성이 비켜라. 땡땡땡이 다른 자리에 앉아라. 비켜라. 저리 가라. 티격태격하다. 최재성이 따라오라고 해서 국회 빈방으로 가서 땡땡땡을 팼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게 오전에 받은 문자예요. 오전에 받은 문자인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깔기는 오후에 깠어. 바로 껐네. 오전에 받은 문자를 왜 오후에 까? 오전에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걸 오후에 그것도 원내대표 자리가 맨 뒤라고. 이거 기자들한테 찍힐 걸 뻔히 알면서도 깐 거예요. 최재성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폭력까지 쓰는. 근데 저번에 왜 우리가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었잖아. 김무성 왜 문자 보내고 이랬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깠다고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편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최재성이 옛날에 뭐 의경 폭행한 거 그거 하면서 원래 폭력성이 강했던 운동권 출신 이지랄 하면서 최재성을 나쁜 사람 몰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응? 비노라고 반노란 측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언급했지만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여든 야든 다 그랬어. 김한길 대표 안 그랬어요? 김한길 대표 주승용 임명했잖아. 그때 뭐 친노에서 안 된다고 난리쳤어? 아니잖아. 그런데 최재성 카드 임명하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더 웃긴 거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 추천해봐라. 그래서 추천한 게 노영민 이런 사람들 아니야. 정말 친노라고 불리는. 이게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친노 뭐 타개하겠다. 그걸 타파하겠다. 그래서 갖고 오면서 친노를 추천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지금 다른 당직 인사 한번 봐요. 다 좋잖아요.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소통본부장, 수석사무부총장, 비서실장 전부 비노예요. 다 비노인데 지금 사무총장도 비노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문 대표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박지원 의원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탕평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말이 왜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다른 인선을 친노로 하고 사무총장은 비노로 해라. 또 이런 주장을 해.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요. 이 전에 인사했을 때 수석 사무부총장에 누가 있냐면 김경엽 친노가 있어. 그거 안 된다고 난리친 게 또 반노 비노야. 그럼 뭐야? 반노 비노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 뭐 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당시 인선에 거를 안에 들어가는 친노라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다 하지 마. 다 하지 무조건 마, 안 되는 이거. 게 아니고 친노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임명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친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최재성이 왜 친노야? 정세훈계인데 이거는 정말 너무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반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 네. 또 문재인 의원 또 이번에 최재성 의원 이 사람들이 다 총선 내년 불출마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자기가 주장할 내려놨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총선 안 나가니까. 그러면 요거 얻어먹을 각오하고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거기에 아마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 되는 이유가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혁 드라이브가 엄청나게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 박사 말한 대로 실제로 만약에 되면 진짜 드라이브가 심하게 걸리면 자기네가 진짜 좆될 수 있으니까.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방바닥이.
예. 그리고 그거 임명했다고 해서 당무 거부하고, 에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당무 거부하고 그런다고 문재인 대표가 이 최재성 카드를 걷어들이잖아요? 당은 더 줬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당이야? 에? 당나라도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당무를 거부해?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 제가 최재성 의원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출마 선언을 분명히 했어. 예. 대선 직전에. 예. 했는데 지금 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뉘앙스 슬쩍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끝까지 강행한 거는 당위성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불출마할 것이다. 근데 이걸 번복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면도 깎이고 갈 데도 없고 비노 반노 측에서 또 욕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성 사무총장은 불출마 카드를 접으면 절대 안 된다. 꼭 이거는 지켜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또 그 문자 내용이 중요한 거는 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루머나 썰이 썰이지 씨발. 확인이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서가버 야, 왜 그래? S1이 바보냐? 두드려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병신이지. 그렇지. 같은 국회의원인데. 에? 헤딩을 한번 먹이든가. 이 같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 S1도 본인이 밝혔어. 썰이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응? 그리고 다른 지금 당 관계자들도 여러 명이 증언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험한 말이 오가고 설전이 오간 적은 있다. 있는데 아니 그거 S1이 맞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뭐 이런 증언도 있고 또 다른 의원은 말다툼해서 S1이 깨진 거다. 말다툼으로 깨진 거라는 얘기지. 주먹 다시 오간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또 줬습니다. 야, 그러고 근데 차명진이는 종편 나와가지고 생쇼를 하더만. 저 팔뚝 보라고 내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또 한 명 중진 의원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의원을 때렸으면 그때 난리 났지. 그렇지. 덮어질 수가 있느냐고. 하나 입법기관인데 그게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이 후두두 맞았는데 그게 보통 일이야.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둘 다 정기 은퇴해야 돼. 그렇지. 맞은 사람도 그렇고 때린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최재성 나쁜 조리돌림하고 왕따시키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구원이 있나 두 사람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애들 학교에서 하는 왕따짓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대통령의 그 거부권 관계로 이게 쑥 들어갔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언론에서 자기가 노출되는 빈도가 떨어지는 게 셈이 나서 이 카드 쓰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시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검색하는 거지 맨날 앉아가지고. 그래요.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비가 조금 내립니다만 최악의 가뭄이라 그럽니다 요즘에. 최악의 가뭄인데. 소양강 댐에 가면은 수몰됐던 마을에 있었던 나무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거는 4대강에는 물이 넘친다 그래요. 네. 아니 씨발 그런 거 왜 만들었어? 그럼 그걸? 뭐야? 이거 만들 때 홍수 조절, 가뭄 대비 이렇게 해서 만든다 그랬어? 근데 4대강은 물이 넘치는데 다른 전국에 지금 가뭄이면 뭐 잘못된 거지. 이거 22조나 쳐들어갖고 만들었는데. 댐 용도가 이거 아니야? 치수 아니야 치수?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부터 얘기했어요. 4대강 본류를 건드리는 것은 홍수나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류를 건드려야 된다. 그런데 멍청하게 지류를 가만히 냅두고 4대강 본류만 다 건드려갖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4대강 물이 있으니까 그 트럭으로 물탱크를 대가지고 4대강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뭄 지역에 뿌리고 있거든요. 그거 4대강 사업 하기 전부터 하던 거예요. 그치. 그거를 4대강 20조 들어서 해놓고 왜 그 지랄 또 하고 있냐. 그러면 4대강 이게 무용론이지. 관계수로가 없잖아요. 관계수로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없어요.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환경은 환경대로 파기되고 홍수는 홍수대로 조절 못하고 가뭄은 가뭄대로 조절 못하고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러면서 강물을 완전히 오염시켰고 그런데 뭐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대강에 물을 넘치는 것이 4대강을 잘 만드는 거다. 가뭄인데 4대강만 물 넘치니까 이따고 소리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그 양반 요즘 보니까 멘탈이 어디로 험한 데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4대강 본류 자꾸 얘기하면 해서 제가 하는 말인데
소양강댐 얘기도 나와서 하는 말이고, 소양강댐의 수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지난번 강냉이 녹화 때, 그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방류를 한 게 양이 많은데, 시기에 맞지 않게 물을 많이 방류를 했다. 근데 그 이유가, 한강 지역에 녹조의 위험이 있어서 녹조를 막기 위해서 소양강 물을 방류한 거다. 그런 썰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녹조로부터 한강 수계도 자유롭지가 않을 위험성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엔 지금의 가뭄을 촉발시킨 게, 소양강 댐의 수위를 낮추게 된 게 결국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 때문이라는 것도 말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너무 많아서 기후제까지 지금 진행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많이 와야 가뭄도 해결되고 진짜 메르스도 좀 진정이 될 테고. 이 박사님, 예전에 그 조선시나 이럴 때 보면은 가뭄이 들거나 덕이 부족해서야 왕이. 그치? 왕과 선비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뭐 해야 되지 않아? 역병과 가뭄의 이유는 왕이 덕이 부족해서야. 왕이 개 족같아서야. 시원해, 씨. 그래요. 아유, 그러고 있는데. 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어릴 때 일요일에 12시에 MBC KBS다 뉴스 했잖아. 일요일 12시에, 낮에. 난 12시 하지. 그 전에 꼭 나오던 광고 있었어요. 물 걱정을 마세요. 한일자동 펌프. 있었잖아. 그때도 펌프 광고가 나와가지고, 야, 이제 한일자동 펌프만 못박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한일자동 펌프도 논에 물들 때 바닥에 그냥 흘려요. 소방차로 위에 뿌리지 않아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고 말이죠. 아니, 난 그 사진에 대한 예상이, 사진 찍는 공무원이, 이제 대통령님, 그렇게 물을 그렇게 흘리듯이 하시면은. 샷이 안 나옵니다. 샷이 안 나오니까, 좀, 대구도 시원하게, 제다이가 광선검 뽑듯이 한번, 그게 아닐까 싶어요, 난. 그러니까는, 우리 그네 언니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 대통령 누나는 잘못한 게 없어. 모내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결국에는 4대강 사업은, 평화댐 이후에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책임 안 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도 쫓아가서 끝까지 물어야 돼요. 특히 어용학자들도 마찬가지야. 물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들. 그 양반 저번 홍수 때 좆됐어 한번. 집 털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한번 다 싹 잡아야 돼. 나 갑자기 물 있는데 가야지 여자가 잘 꼬여진다는 정치평론가의 말이 생각난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이고 지나가는 시사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새누리당도 사무총장 인선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한성교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이 당 대변인을 새로 임명하는데 사투리 안 쓰는 대변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대변인이 사투리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새 왜 우리 한때 경원이 누나 대변인 할 때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때 또 나름 아이돌 스타였잖아 경원이 누나가. 요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대변인이 좀 아이돌 분위기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새누리당 진짜 이거는 TK, PK 배신 아니야? 지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제1당을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대변인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 어디 사세요? 하면 저 서울 살아요. 이거 아니야. 정당의 얼굴이자 입 대변인이 조건으로 호감형 외모와 논리적 언변 그리고 사투리를 쓰지 않는 것. 나경원이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미친놈들이지 생각이 없는 것들이지. 이거 지역 역차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집권해서 소외받았다고 느끼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좀 많이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 지역 출신들 인사를 좀 중용하고 지금 사실 이거는 서울 수도권 선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럼 수도권 사람들도 많이 좀 하고 이러면 될 건데 정부 기관장들 5대 기관장 권력 기관장들은 전부 TK, PK로 임명 해체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사투리 쓰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건 꼼수지 꼼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것들이다. 안에서는 룸빵 장사하면서 밖에다가 건전한 노래방이라고 간판 붙여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물론 누구를 한 명 임명해놓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런 조건이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되지 그걸. 하여튼 뭐 되면 그 사람이겠지 뭐. 대면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깝네요. 사투리는 그 지역 문화고 그 지역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인데. 아니,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부르는 시대도 이제 지났잖아. 말이 안 된다고 봐. 그것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교양 있는. 그거 사투리 사람 교양 없는 사람이야? 이 작가는 죽었다 깨어도 대변인은 못하는 겨? 그러니까. 안 해, 씨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본격적으로, 김강수 경제연구소의 소장님 모시고,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강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번째 출연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출연이신데, 예. 최초네요, 이제. 두 번 출연하신 분들은 몇 분 계신데, 세 번째 출연은 처음이신 처음인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시장님이 2번 나오셨고요. 아니, 이재명 시장님도 2번 나왔고, 조영 교육감도 2번, 네. 이상호 기자도 2번. 2번 특별 대우라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예. 메르스 여파도 있고요. 예, 한국 예. 경제가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해서 예. 소장님을 한번. 예. 메르스는 제 전문이 아닌데. 아까 메르스 사태로 예. 한국 경제가 지금 뭐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뭐 추경을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하고 하고. 예.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이것저것 굉장히 바쁩니다. 돈은 되진 않지만. 작년부터 이제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좀 뭔가 나라를 바꿔보자. 네. 또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삶을 또는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그 취지에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걸 네네. 시작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전국 순회 모임 같은 걸 지금 벌써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부터 지금 한 3달에 걸쳐서 한 45개의 도시를 돌았네요. 그 차로 운행한 거리를 보니까 거의 한 8,000km. 8,000km면 거의 유라시아대로 횡단하시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더 열심히 뭐 해주셔야죠, 뭐. 네, 하여튼 물갈이 해야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너무나 암울하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떠들고 욕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죠.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요. 일단은 금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최경환 경제팀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역시 메르스 사태 터지고 나서 한 거죠. 그렇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경기가 조금 많이 위축이 돼서 경기를 부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또 보도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럼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예. 그게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효과가 쫙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중등 수준, 초등 수준을 생각하면은 네. 분명히 정치 정제 시간에 배운 바로는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에 있던 돈들이 풀려가지고 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증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다 0%나 마이너스로 다 떨어뜨려야 되죠.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때 잘못 배운 거예요? 예,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상 0%잖아요. 네. 0%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돈까지 찍어내서 이렇게 부양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계속 심각한 저성장을 오랫동안 아주 심각한 정상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을 했죠. 미국도 뭐 금리를 제로 금리로 하고 뭐 돈을 많이 찍어내서 경기를 조금 그래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과연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FRB가 금리를 5%에서 0%로 안 내렸으면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 애플 안 해. 스마트폰 안 만들 거야. 금리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관계가 없겠죠. 금리를 왜 근데 3%를 2%로 안 내렸다라고 그래서 구글이 나 진짜 사업 안 해. 나 구글 회사 안 네, 만들어. 그렇게는 안 하겠죠. 예, 그러진 네. 않아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된 그걸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FRB가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를 찍어내서 양적 확대책을 했기 때문에 회복됐다라기보다는 원래 미국 경제가 그런 자체적으로 혁신 동력 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이 원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 특히 뭐 주식 시장이 됐든 뭐 이렇게 채권이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쭉 봐보면 이걸 이끌었던 데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바이오 제약 같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FRB가 금리 인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페이스북도 하고 구글도 하고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 없고. 네. 그러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경제를 살린다라는 것은 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맹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 경제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뭐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도 그랬습니다만 그 금리 인하를 한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인하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은행 총재가 그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엔화 약세가 없을 겁니다라고 발언한 그 다음날 인하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행 총재가 그 더 이상 엔화 약세가 없다라고 발언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엔화가 120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25엔까지 탁 뛸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정부 관료들이나 한국은행이나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엔화 약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 정책은 예. 엔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정권 출범하고 나서 5번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다음에 2012년 이명박 정권 그 마지막 해까지 포함하면 7번 금리를 내려 3.25%였던 게 지금 이제 1.5%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왜 금리를 계속 내렸을까요? 이 금리를 내리는 그 이유는 첫째는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좋게 하려고 내렸다라는 거겠죠. 금리를 내렸으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7번 금리를 내린 동안에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7번 2012년 이명박 정부 말 또는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5번 금리를 내린 타이밍이 다 엔화 약세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보이면 그 한국의 그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면은 수출 경쟁력을 다시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민 대책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관계 없죠. 전혀요? 뭐 관계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금리 정책이 어떤 특정 대상을 핀포인트로만 딱 찍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죠. 그렇죠. 네. 내리거나 올리면 그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시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리 인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지금 가장 이렇게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지금 지금 대기업들이 걱정이 많죠. 수출 대기업들. 네. 삼성전자 같은 거. 네.
갤럭시 내놨는데 갤럭시 S6를 막 내놨는데 재고량이 무지막지게 안 남았어요. 된다 이거예요. 임금까지 동결했잖아요. 예, 안 된다 이거. 그러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도 이미 이렇게 중국한테 그 범용 철강 제품은 오래전에 밀려가지고 안 되고 포스코도 계속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해운, 조선업 같은 게 현대중공업, 예. 박살났죠.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그 약간 지금 이렇게 반짝했어요. 뭐냐면 2013년에 그 반짝 수주 했던 것들이 올해 이제 완성돼가지고 완공돼가지고 이렇게 나간 바람에 조선 수출이 조금 이제 늘어났는데 작년부터 이제 또 박살이 났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컨테이너나 이런 벌크선이라고 그냥 막 석탄이나 곡물 같은 거 막 싣는 그런 배는 이게 중국한테 이미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만들어요. 뭘 하냐면 이제 탱커도 만들까 말까 해요. 뭘 주로 하냐면은 뭘 하죠? 여객선? 아니면 뭐. LNG선, 아. 그다음에 해양 시추선 이런 걸 만들어요. 이거 고부가 이제 구조물. 특화된 부분으로 이제 네, 그런 걸 가버린 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날아가지 아세요? 미국의 셰일가스하고 셰일오일 때문에. 셰일가스하고 셰일오일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채굴을 예, 하지 예. 않습니까? 아. 시추선은 해상 심해 시추를 해요. 그러니까 비싸요, 이 시추선 하나 만드는 게. 근데 땅에서 그냥 막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막 이렇게 뽑아내버리니까 누가 이렇게 비싼 그 시추선 사가지고 바다에 가서 기름을 뽑겠냐, 이거. 수요가 없어졌나요? 이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냥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중국이 조선 생산 그 건조 능력이 그냥 그 과잉해가지고, 그 중국이라고 바보입니까? 그 중국도 당연히 그런 그 고부가 그 건조물을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려고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금방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TV 같은 것도 좀 LCD TV 같은 거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업체들이 2009년, 2010년만 해도 없었어요. 중국 업체들이. 순식간에 막 중국 업체들이 생겨나더니 이게 막 콕콕 막 신증서를 하니까 다 금방 골로 가버렸어요. 공급 과잉해가지고. 근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막 예상을 해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상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올바로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내수도 부진 상태인데. 이거 보세요. 삼성 그 스마트폰이 누구한테 갔죠? 중국이 샤오미한테 당했잖아요. 당했죠. 중국 그 저가 제품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이 금리 내리면은 샤오미가 망합니까? 전혀 상관없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하면 그 원인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야지 아무거나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그럼 그 경제학 누가 공부합니까? 그거 굳이 뭐 박사학위 받고 뭐 교수 되고 뭐 전문가 되고 할 필요가 없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금리 내리면 되니까. 금리 내리면 되니까. 그거 아무라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느 때 금리를 내리는 게 먹히고 안 먹히고 하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그 현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안이나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최경환 경제부는 일본 엔저만 바라보고 금리를 내리고 있다. 네, 거의 지금 그런 결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 금리 인하가 이제 부차적으로 그것이 부동산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금리를 내렸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금리가 싸졌으니까 돈을 막 빌려가지고 아파트 사고 뭐 사고 하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일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소 조금 이렇게 다시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썩이는. 근데 에너지는 없습니다. 힘은 없어요. 근데 있는 원인은 뭐냐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싸서 내가 돈 좀 싸게 빌려가지고 한두 채 사서 올라가면 시세차익을 얻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전월세 대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전세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금리-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금리 인하하고 부동산값 뛰는 거하고 지금 관계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러니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자가 싸니까 그래도 우리 그 빌려서 쓰고 이야기는 사야지. 다음 주에 저희 그 강연회 때 이야기했는데 저희 강연회 그 참가비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짜리 여기서 미리 사면 안 되는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가계부채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가계부채 위험국 이렇게 꼽았고요.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도 훨씬 높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한국은 성장 엔진이 작동을 멈췄는데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꼽았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 미국과 유럽의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무려 74%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이게 각국의 유명한 어떤 뭐 경제 전문가들이 다 이런 식의 지금 평가를 내리고 가계부채 위험하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정부는 괜찮다. 뭐 건전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갈 때까지 가는 거겠죠. 갈 때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근데 일본의 주식 가격 주가 같은 걸 보면 그 80년대 그 말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주식과 부동산 투기 거품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보다도 더 심해요, 상황이. 일본의 주식 시장의 거품이라 같은 그 가격이 폭등한 게 더 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거품이 심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라고 말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하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 문제 없어. 2007년 미국의 서프라임 론 그 모기지 사태 나고 글로벌 금융 위기만 사태 나기 전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의 그 버닝키 의장에서는 크게 문제 안 될 거다. 괜찮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아니야.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거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살 때야. 뭐 이런 항상 그랬어요. 어느 나라나. 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펑 하고 터지는 게 뭐 2년이나 3년 아니면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펑펑 터지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길었어요. 그 기간이 주기가. 폭탄이 끌어오르는 시간이. 예전에는 한 뭐 20년에 한 번씩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그것이 점점 짧아져 오고 있죠. 오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에 IT 버블 붕괴, 2001년에 후에 이제 한 7, 8년 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지금도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일본, 아까 일본에 그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걱정 없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뭐 한편에서는 야,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폭탄이 여기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한국 경우에는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뭐 국제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말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영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한국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악성인 게 뭐냐면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걸 할 대안이 선택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하고 몰아가는 것 외에는 기존의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이 할 능력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어떤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그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거나 그걸 할 의지나 능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몰핀인데 마약 같은 거. 맞아요. 예. 몰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몰핀에 계속 지금 중독돼가지고 올 때까지 와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아까 뭐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게 한국 가계부채는 다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 사실인 거고 문제는 동문화증권은 이제 그 가계대출이 다 주택담보대출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돈을 지금 싼 이자로 빌리고 있는데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시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죠. 네, 없죠. 다들 이자만 내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이자만 내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정말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모두가 다. 금리가 안 올라가도 금리가 안 올라가도 소득이 없으면 뭐. 네,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안 생기면 수입이 안 생기면 빚을 못 갚. 그렇죠. 이자를 못 내게 네, 되는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내수시장이 완전 붕괴됐으니까. 그러면 아까 금리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뭐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힘든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오늘도 기사 났더라고 올릴 것이라고. 네.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라가면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자본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그러면 올리면 이거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야 서민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건 조금 다른 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해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이제 좋아졌다라는 표시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게 FRB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좋아진 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FRB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진 건 조금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는 거 기업들과 뭐 예, 다른 환경 미국의 외생 어떤 변수들도 그 있을 거라고 혁신력, 말씀해 주셨죠. 예.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주도했고 특히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를 미국이 금융위기 전에는 한 1,750만 대 팔렸어요, 1년에. 근데 금융위기 나고 나서 그게 900만 대로 확 줄어버렸어요. 절반가량. 그러니까 GM이고 뭐고 다 망해버린 거죠. GM은 국유화 됐었어요. 네. 금융위기 때. 국유화 됐는데 그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이렇게 점점 늘어났어요.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1,650만 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금융위기 수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러면 100만 대면 어느 정도 한 줄 아세요? 기아차 정도, 기아차 하나예요. 기아차 회사 전체요. 그러니까 그 대우차, GM 대우차, GM 지금 GM이죠. 한국 GM 정도 100만 대면.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7개가 망해버렸, 7개 한 7, 8개가 망해버린 거예요. 금융위기 나서. 그러다가 다시 7, 8개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게 미국 경제 그 회복에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빚도 많고 실업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돈 어디서 나서 그거 사? 미국 처음엔 안 샀어요, 차를. 그 다음에 소형차만 샀어요. 네. 대형차는 금융위기 전에는 대형차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GM이고 뭐고 다 대형차 생산 라인을 엄청나게 늘렸다가 완전히 폭삭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습니다. 현대차가 소형차에 강하거든요.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던 거에 주로 소형차였어요. 미국이 근데 자동차가 소형차만 사다가 그럼 미국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고 소득이 없는 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럼 차를 왜 사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삽니까? 미국은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살 수가 없어요.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럽은 일본이나 유럽은 금융위기나 부동산 가면 다 꺼져가지고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은 자동차 없어도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차 없이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늘어나 있어요. 그게 차이점.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한 게 혁신력이 있다라는 거하고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게 미국 경제 회복에 상당히 그게 힘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 그 자국민들도 갖고 있었던 부채들도 일정 부분 계속 이제 해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부도났죠. 못 갚으니까 이제 모기지 대출 30년짜리 모기지 대출인데 못 갚은 거 다 떨어내고 미국은 이제 한국은 대인 대출이에요. 보증 쓰고 뭐고 개인이 끝까지 그냥 갚아라고 하는 건데 미국은 대물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딱 집을 이렇게 주고 못 갚으면 집을 뺏어버려요.
집을 뺏어버려요. 그럼 집을 줘버렸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뺏은 집들이 400만 호에 달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은행들이 그 매물 처리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집값이 지금도 안 올라요. 거래도 없고, 예. 집값은 올랐지만 거래가 지금도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재고가 지금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경기가 좋아져서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뭐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면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한국에 들어왔던 투기 자금이나 돈들이 다 빠져나간다.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 왜냐하면 지금 원화가 지금도 여전히 다소 조금 이렇게 했지만 강세예요. 원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경환 총리팀이 어쨌든 엔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가 있지만 엔화하고 만약에 거기서 멀어질 경우 그때는 정말 타격을 입게 된다. 그 별로 관계 없어요. 아무런 잘 모르고 막 질러대는 소리에 가깝고. 제가 실제로 종편에서 봤습니다. 네, 이제 왜 한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데도 원화가 쉽게 막 달러당 1,100원에서 잘 안 떨어져요. 1,200원, 1,300원 안 가요. 금융위기 직후에는 막 1,400원, 1,50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근데 안 가요. 뭐가 왜 그럴까? 안 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 같은 거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인도라든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거기서 사업을 많이 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수익이 나면 그걸 배당이나 이자로 막 송금을 한다. 그게 많이 늘었어요.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이제 후반부터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근데 한국은 다 에너지 소비 국가입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가가 하락하면은 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락하기 전에는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한 3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게 한 3배로 튈 가능성이 있어요. 900억 달러. 이건 독일보다도 더 많아요. 흑자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튀어요. 왜 이렇게 튀냐 하면은 전부 유가 하락 때문에. 한국이 원유나 가스 수입을 굉장히 많이 제일로 많이 수입을 하는데, 한국 전체 수입품 중에서 유가 하락 이 폭이 커가지고 이 부분에서 흑자가,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흑자가 난 게 아니고. 원자재 값이 싸기 때문에 나는 흑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가 계속 지금 현재 배럴당 60달러 선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원화가 쉽게 떨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한국이 뭐 돈이 막 빠져나가거나 한국이 뭐 금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은 나라 경영을 못 해요. 막 아무거나 질러대 버리는 거죠. 당분간은 이거 빚 좀 내도 되겠는데. 근데 위험한 얘기라고 그래. 근데 이게 이제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하고 이익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흑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총량으로 수출해서 총량으로 수입한 걸 뺀 것에 불과하죠. 예.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죠. 네. 안 망하려고. 네네. 그러니까 기업은 손해가 나요. 손해가 나는데 기업이 수출을 하면은 수출은 수입에 비해서 흑자가 나 있어요. 기업은 적자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좋은 거냐? 물론 흑자가 나면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이렇게 해치고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에너지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압박을 이렇게 부작용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계부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질문 드렸던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 혹시 이루어지면 이자만 지금 버역껏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질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것도 힘들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네. 미국도 그렇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금이 뭐 삼성도 동결시켜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노동자들이 소득이 있어야지 그러네. 내수도 돌아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한국의 경우에 그나마 지금 수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구조적인 글로벌 경쟁에서 구조적인 지금 전환점에 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장창창 네. 이렇게 예. 문제가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버리면은 예,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1%냐 뭐 2%냐 뭐 0%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수입이 더 중요하다. 예. 경제 상황이 더 중요. 근데 수입이. 어쨌든 임금이 지금 뭐 많이 오르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장 다니신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데 지금 개인 사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뭐 안 그래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더 엄청나게 지금 맞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거의 집에 수익을 못 갖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조금 더 오래 가면 정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좀 그 차원이 다른 문제를 하나로 섞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원칙대로 해야 돼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원칙대로 대처를 해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경제적으로 원칙대로 대처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었을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하고의 경제적 피해를 따져보면 원칙대로 대처했었을 경우가 경제적 피해가 훨씬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 뒤죽박죽 뒤섞여 있어가지고 뭐부터 먼저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할 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 금리도 인하하고 또 추경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10조 뭐 15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경은 이렇게 어제 오늘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네. 2013년에도 하고 2014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계속 그 전에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했으면 만약에 우리 이 작가님이라든지 만약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내가 벌이가 좋으면 만약에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고 빚부터 갚죠. 네. 그 다음에 좀 좋은 걸로 바꾸려고 뭐 차도 그러죠. 사고 집도 그렇죠. 사고 뭐 하는 그렇죠. 거죠. 소비를 하죠 막. 예. 예. 그게 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빚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정부도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공기업은 이미 파산 상태예요. 이미 이명박 때부터 파산 상태예요. 대기업들 또 말할 수 없이 지금 기업들 빚도 많고 가계부채는 아까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빚투성으로 빚으로 지금 떠받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 자료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900조가 넘는다고 나와 있네요. 그 돈은 어디서 밀려온 게 도대체?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 때는 한 500조 늘어났어요. 공기업하고 정부 부채 합쳐서 500조가 늘어났어요. 주로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꼼수를 부려서 또 빼먹으려고 공기업을 통해서 자원외교라든지 뭐라든지 방산 4대강이나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공기업 통해서 했고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2013년에는 공기업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2013년에 유지가 됐어요. 공기업들에서 빚이 폭증을 했어요. 공기업들이.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공기업 빚을 전부 다 동결을 했어요.
공기업 빚을 동결한 대신에 뭐냐면 정부 빚을 다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부 빚이 막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돌아서 이게 정부 빚이 한 100조에서 110조인가 늘어나고 공기업 빚이 한 2013년에 한 40, 50조 늘어가지고 토탈로 한 150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150조 늘어난 게 이명박 정권에 그 출범해가지고 2년 반 기간하고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빚폭증이에요 지금. 가계부채도 계속 지금 또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이 추경도 결국은 빚인데 이것도. 다 빚이에요. 빚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금리 이야기했고 가계부채 또 임금 또 추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허리띠를 지금보다 더 졸라매야 되는 거냐? 아니 뭐 지금 또 전세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월세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지 지금 창업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좀 미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소장님께 좀 개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그 제가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개개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예측 불허예요. 국가가. 예. 그다음에 뭘 어떻게 진로돼 버릴지도 예측 불허예요. 또 개인마다 개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예,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좀 아파트를 좀 사서 돈 좀 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또 살려다가 말 듣고 이렇게 안 샀는데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대통령이거나 제가 결정권이나 나라를 경영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그 결정하고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저한테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나마 나았습니다라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야.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다라는데. 딱,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으라는 섭니까? 지금 상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앉아서 죽을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나서서 자기 가족과 자기 삶과 자기 자식의 미래를 지킬 겁니까? 이순신 프로젝트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는 게 보이니까. 왜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좀 열심히 살면 뭐 그래도 좀 먹고 살겠지. 열심히만 살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 지금은 이미 한국만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어떻게 새누리당이 어떻고 새정년이 어떻고 뭐 야당이 어떻고 한다라고 해서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글로벌화 돼 버렸어요.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는 그런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성장 잠재를 키워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키우고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글로벌한 차원에서 아주 이렇게 폭넓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그런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나 통찰력이 없으면 국가 경영 못 합니다, 지금은. 안에서 정치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걸로 이미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50대 이상은 그런 밥그릇 싸움 한 세대예요. 근데 20, 30, 40대는 다 대학을 나왔고 어쨌든 세상이 글로벌화 됐고 글로벌한 세상에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감각이 달라요. 그다음에 왜 힘들게 사냐 이거예요, 바보처럼.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거기서 그냥 제대로 된 사람 해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 300명도 만들고 제대로 된 장관도 만들고 해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직접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 저런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야겠다, 야. 그러게 베이비 사진 전문 업체라는데 그 조합원이랍니다. 이게 조합원인데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고요. 직접 방문해서 촬영을. 출장 촬영이시네. 홈스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은 여성 사진 작가가 직접 하신다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스튜디오가 촬영하면 애기가 좀 바뀐 환경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데 낯서니까 막 울고 그러겠지. 집에서 촬영하니까 그거는 좀 없다. 스트레스는 안 줄 수 있다고 한 거고 또 소품들은 직접 다 챙겨서 작가님이 가신답니다. 차량이 뭐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사진 촬영. 이 업체명이 감을 아는 여자. 이름 좋다. 감을 아는 여자. 전공도 사진학과를 전공하셨네요. 네. 홈페이지 주소 알려주시죠. 예, www.gamjagalery.com 감자갤러리.com입니다.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감을 아는 여자를 검색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의할 때 EJ를 듣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액자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린다니까 꼭 EJ 듣고 전화했다고 말씀해드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을 하는 여자, 예, 많이 좀 찾아주시고 검색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왜 커피 머신 네. 광고했잖아요. 멘탈, 예.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무슨 편지가 왔어요? 본인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업이었대.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EJ에 광고를 했는데 재고가 없답니다 지금. 잘 됐네. 예, 재고가 없어서 대박이 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안가에 또 한 대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 커피도 팔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구성애 생이 주신 거고. 예. 또 아메리카노 말고 또 무슨 커피요? 카페 라떼도 있고. 라떼 이제 그걸 할 수 카푸치노도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어, 우리. 그분이 선물해 줬기 때문에. 아, 우리 아메리카노밖에 안 됐. 지금까지 아메리카노밖에 안 됐었어. 맞네. 근데 이번에 다 된다고. 하여튼 이거 국가가 하는 걸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살려주잖아 하나의 업체를.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신다니까 저도 뿌듯하고 그렇네요. 이번 감을 아는 여자 이 베이비 사진 업체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첫 1부 앞에 이야기는 이제 현 경제 상황 좀 암울합니다만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해쳐먹은 인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저번에 소장님께서 저희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MB 집단들은 작정하고 해쳐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정권이 끝나고 나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대강, 또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빵빵빵 터지고 있는 것이죠. 네. 처음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은 4대강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22조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22조의 돈이 대학생들 30년간 전체 학생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5천만 국민이니까 5천만 명 우리 이제 돌도 안 되는 우리 애부터 곧 이제 가실 100세 넘은 할머니까지 모든 국민들한테 1인당 44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22조가. 엄청난 돈을 엄청난 돈이에요. 해주셨구나. 근데 이걸 강바닥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 큰 금액을 그냥 강바닥에 쏟아부을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동지상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또 사실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이 건설업체의 담합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 사장들 구속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도 살아남자라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나. 누군가가 조금 특히 이제 야당이라도 제대로 조금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비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나 부정을 이렇게 과감하게 파헤치고 그거야말로 경제 정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걸 안 하니까 국민들이 무슨 수로 그걸 비리를 파헤치겠습니까? 그렇다고 언론이 비리를 파헤칩니까? 지금 이제 언론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들 해 먹어라.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힘이 없는데. 체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국가적 산업에서 사실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알아서 지들이 해먹고, 그랬다 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21세기에서 이 국가 프로젝트를, 22조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까 자원외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0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해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관계들을 조져보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밝히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건 당연히 사법부하고 야당이 추궁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는 지금 그걸 해먹은 그 당사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은 지금 이제 국민들, 야당에 대해서 완전히 등돌림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슨 길거리 나가서 피켓팅하고 못하고, 세월호 참사하고 못하고, 백날 해봐야 불가능하죠. 지금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래, 니네들이 해먹겠다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이런 생각일 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은 붕 하고 터지겠죠. 붕 하고 터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붕 하고 터지는 임계점이 지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해서 이제 경제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될 그 위험이 높은데 그걸 추스리고 다시 새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뭐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그 대안을 준비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붕 터지면 또 그냥 그놈들이 이렇게 회전문식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꼴은 이제 그리스 같은 꼴이 난다 이거예요. 그 4대강 그렇고 자원외교를 보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야, 원래 그랬다 치고, 여기에 왜, 공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이거 아무런 체계도 없이, 아니, 타산성도 안 나와 있는 거를 지들 마음대로 막 사고 이랬단 말이죠? 후반부 소도 시작할 때, 해먹기로 작정을 하고, 출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2008년 2007년 대선 때, 저희 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명박 씨 캠프에 선거를 하면 이제 캠프를 이제 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캠프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물론 이제 같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와서 줄을 설 거지 않습니까?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무슨 대가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캠프에 와서 선거운동을 이렇게 봉사를 해주면, 그래서 네가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대가를 줘. 이런 이제 그걸로 이렇게 캠프에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캠프에 와서 나한테 선거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요. 번호를 매겨요. 번호가 10만 번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전국에 거의 웬만한 대학 교수고 뭐고, 폴리프로스니까 뭔가 이렇게 모조리 와서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10만 번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그거 다 챙겨준다라고 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이렇게 민영할 수 있어요. 49% 안전도 49% 이렇게 주식 매각하고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근데 민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상등하고 조카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짜웅해서 해먹으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을 민영화를 한다라면은 이렇게 정말로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정난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원에게는 얼마나 돈 된다, 돈 빼먹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또 금융위기 나고 나서 유가가 배럴당 45달러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2010년, 11년, 12년 때 많이 뛰었거든요. 유가만 뛴 게 아니라 그때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거든요. 자원값이 많이 뛴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왔다였겠죠. 왔다였겠죠. 또 국민연금 해가지고 이제 정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외환보유고가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은행만이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 관료들이 한국은행 딱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손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투자공사라는 걸 KIC인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아, 돈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한국은 그 외환보유고에서 몇백억 달러, 200억 달러 얼마를 띄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영국의 빌딩 사갖고 말아먹었잖아요. 그 아까 그 공항 인천공항 말씀하셨는데 그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투기 자본이라 불리는 것들 또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가나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내부 공모자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나쁘기로서니 멀쩡한 꽁돈을 그냥 외국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 짜웅하는 이렇게 안쪽에 내부 공모자가 없는 한은 불가능해요. 아, 그러면은 니들이 들고 튀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도 조금 이윤을 나눠다오. 그런 사람들이 네, 같이 이렇게 뭐 그걸 빌미로 해서 같이 먹든지 먹는 구조를 만드는 거 만들든지 원래 그래요. 원래 뭐 지자체들은 뭐 이런 것 개발 사업이나 뭐 사업할 때 다 그런 식으로 달라붙어요.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허가권을 다 이제 공무원들이 지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뇌물 안 줘요. 옛날과 달라서 누가 지금 요새 직접적으로 뇌물을 줍니까? 안 줘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회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챙겨 먹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잖아요. 세련되졌네요, 와이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 삼성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반반 갈리더라고요. 그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가 이렇게 가장 자연스럽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 문제가 지금의 현재 그 정권과 경제구조 틀 하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떠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럼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뭐 이렇게 좋은 거고, 뭐 나 안 되면 또 자기들 책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가장 최우선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분명히 지배구조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근데 중국 기업들은 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 이렇게 자기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크면은 이렇게 자랑 삼아서라도 상장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안 돼 있어요. 지배구조 때문에 그래요. 지배구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털고 나가야겠네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제 막 그 재벌 개혁하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대안들이나 어떤 정책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지금 심심하면은 야당이든 뭐 이렇게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기업이 잘 돼야지 국민들한테 떡국물, 또 국민들이 무슨 거집니까? 떡국물 주워 먹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집니까? 아니요. 예.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 다음에 야당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런 문제 생기면 한마디로, 삼성 재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한번 나오려고. 실제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는 거고. 지금 몇십 년을 떠들었나,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그러면 했습니까? 못했죠. 오히려 이렇게 그쪽 재벌, 이렇게 엑스파일, 저기 보고서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많잖아요. 뭐 대안이 있으시더라도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이순신 프로죠. 우리 20, 30, 40대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 좀 물갈이, 여든 야든, 이렇게 지금 가치나 지금 이렇게 이념으로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로 한국 안에서 아웅다웅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중국 샤오미가 그냥 듣지도 못한 그런 기업이 2009년에 딱 생겨가지고 팍 나오니까 순식간에 무슨 글로벌 기업이다 못하는 삼성전자가 확 그냥 휘청거려 버려요. 그런 세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사님, 우리 한 2시간 녹음을 해서 선생님 마무리 좀 짓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덜 했던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으쌰으쌰 한다라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잘 따져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슬로건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봐보십시오. 사회, 직장 취업을 하는데도 몇십 년, 한 20년 가까이를 학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사 다니고서도 집 한 채 마련할까 못할까 평생. 그런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20, 30, 40대가 정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화해서 나서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해서 이런 제대로 된 정책들을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밀고 가면 분명히 이 길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전국이 8,000km 되는 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시민공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돈 버는데 집중하면 훨씬 더 저한테는 이득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라 전체로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저도 잘 살고 제 자식도 그 속에서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보여요. 경제 전문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전문 의사예요. 보여요. 어떻게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알량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있다가도 그 뭡니까? 포럼입니까? 뭡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투자 강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강연을 왜냐 하면은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이 뭐 이렇게 투기자분들이 돌아서 한국을 회집고 뭐 하는데 그럼 거꾸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가서 휘저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이미 이제 글로벌 투자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한국의 좁은 데서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는 막 부동산이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예요. 시야를 넓혀서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수익 기회가 있다.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월 4일과 11일 날 두 번이거든요. 서울에서는 7월 4일, 11일 날은 부산에서 합니다. 네, 작년에도 했었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7월 4일 또 7월 11일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없는 대통령께서 그냥 앞뒤 없는 말로 중동 가라 젊은이들이 그런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얘기, 도움되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하고 시간은 정해졌어요? 네, 이미 이제 저희 그 연구소에 들어와 보시면 공지가 이미 이렇게 떠서 지금 벌써 신청자가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꽤 많이 알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한송이, 남상우, 친일 청산 자금, 바른걸음, 조남열, 이민경, 바른파파, 오피스 45, 사순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